자, 오늘의 시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부장님. 네, 계속 새해도 요 시장 동향과 데일리인트는 계속되죠? 네, 뭐 없어질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 한 20년 더 해야 됩니다. 20년. 20년 한 10년 정도 하시죠. 아, 20년 더 해야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맨날 마감할 때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네, 뭐 보시는 분들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아, 네, 좋습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네, 요게 20년, 30년 더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가 그 좋아요로 한번 좋아요 개수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영 부장 오늘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보면서 출발할까요? 네, 코스피는 23포인트 상승 출발 갭 상승했습니다. 뭐 장 초반부터 2644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쵸. 3일 정도 좋았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됐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외국인들은 현선물 순매수에 강화가 되면서 코스피가 2650포인트를 일단 돌파를 장중에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와 소부장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정유 화학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제약 바이오 등의 강세 출발했고요. 그 외에도 테마군으로서는 초전도체나 건설기계, 전선, 가상화폐, PCB, 그다음에 AI, 우주항공, 게임과 통신 장비 등 테마군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0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선물이 약 7,500억대 순매수로 강화됐고, 다만 이제 저 PBR 관련 섹터의 추가 상승이 좀 주춤한 반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일부 반도체 주식 그리고 자동차, 제약 바이오 등의 섹터 상승폭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 경신 영향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PBR 업종 주도력이 일부 지속되고 있으면서 AI 영향의 반도체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현물 8거래일 그리고 선물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고,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급등각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엔터미디어 업종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 자금 모두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 집행이 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한 1,000억대 가까이 순매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증시 상방 압력을 높이는 양상이었습니다. 다만 오 들어서 저 PBR 종목군 내에서 상승 강도가 일부 약해지거나 오히려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종목들 업종이 꽤 나오기 시작했고요. 현대차가 이제 좀 힘이 좀 약했고, 기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만 일부 종목군들이 좀 마이너스, 그리고 금융주도 좀 빠지기 시작했죠. 반면 이제 기술 성장주들의 반격이 부각되면서 순환매 색깔이 좀 바뀌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중화권이 휴장인 가운데 전반적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도 장 이제 3% 가까운 오늘 급등감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이 또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쿄 일렉트론이나 어드반테스트 등 반도체 밸류 체인 기업들이 역시 급등을 보였죠. 원달러 환율은 뭐 1320원 후반대에서 약보합권 유치를 했고요. 업종별로는 한국전력 반등세 재개되면서 전기 가스업이 강세였고, 뒤이어서 기계 건설업 등 시크릿 업종도 강세입니다. 최근 암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암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더블 났습니다. 거의 뭐 93%가 올랐죠. 엄청난 기록을 했고요. 네. 국내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부각이 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 상승하면서 전기전자 강세로 이어졌고, 기계업종 내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장중 4%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제 연휴 직전 급등한 삼성화재는 곧바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보험주 약세를 이끌었고, 저 PBR 기업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도 좀 높아지면서 일부 유통업들도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승했는데, 업종별로는 반도체 강세가 뚜렷했고요. 특히 가온칩스, HPSP 등 급등했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동반 상승하면서 소프트웨어도 강세했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IP 하우스라든지 이쪽 설계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좀 강세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CPI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밤인가요? 오늘 밤 10시 오늘 반인지 밤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거의 CPI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서베이에 따르면 1월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0.15% 상승해서 전년 동월 대비 2.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이 3.4%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3% 아래로 내려가는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전년 동월 대비 3.8%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근원 CPI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3.9%였으니까 이것도 좀 더 낮아지는 겁니다. 표를 가져와 봤는데
1월 달에 이제 관련된 포캐스트 전망치가 각각의 IB들이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게 나와 있고요. 헤드라인과 코어 CPI는 좀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는 국면을 역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이제 자료인데요. 지난주에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 5년간 CPI 수치에 대해서 계절 조정치를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헤드라인과 근원 CPI 추정치가 거의 변동이 없죠. 지금 짙은 파란색이 뉴입니다. 코어 CPI고요. 점선으로 보이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이는 점선이 네. 아마 올드한 과거의 코어 CPI인데 이게 계절 조정치를 새롭게 공개해서 짙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조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거의 없었고요. 계절 조정치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근원 CPI 3개월 연륜 환산 수치는 3.2% 내외 수준까지 하락했고 새로운 조정 방식을 감안한 PCE 물가도 6개월 연율 수치가 1.8%를 기록할 거 예상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 자체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요. 언제 그리고 올해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인하 폭이 얼마 될지 연간 단위로 대한 시장의 관심이 보다 높아진 시기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CPI 발표가 되면 그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면 재밌는 표입니다. 이게 PBR 기준과 ROE를 이제 평가한 국가별 기준인데요. 자, 제일 오른쪽 위에 노란색으로 US 미국이 있죠. 네. 네, 저세상 가 있습니다. 우상단. 네, ROE가 18% 정도 되고요. PBR이 4.5배 수준이죠. 저세상 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인디아가 있습니다. 인도 시장도 저세상 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해 있다는 거고요. 이 빨간색 보시면 차이나 보시는데 이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차이나 2012 이게 2012년도 차이나예요. 그때는 ROE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의 15% 정도 되죠. PBR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1.7배? 이 정도 수준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차이나 나우가 ROE가 그래도 10% 좀 넘습니다. PBR은 1배 정도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나아요. 그렇네요. 좀 충격적인데요. 네, 한국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왼쪽 구석에 있습니다. ROE가 6%. PBR은 뭐 한 배 언저리 뭐 이 정도입니다. 한 배 좀 안 됐죠. 뭐 실제 좀 분발해야 돼요. 많이 분발해야죠. 네, 국가별로 이렇게 ROE나 이런 PBR 비교해 보면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바꿀까 진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중국보다 뒤처지는 것도 좀 약간 자존심 상한데 뭐 타일랜드 뭐 여기보다도 더 처져 있고요.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뭡니까? ROE가 저렇게 낮은 거에 대한? 자본의 효용이 낮은 거 아닐까요? 결국은 자본을 통해서 뭔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있어야지 활용을 할 건데 기존의 일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배당을 하든지 아니 매력적인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배당도 안 해, 투자도 안 해, 쌓아만 놨어. 그러니까 뭐 계속 효용이 떨어지는 거죠. 결국 활용되지 않는 자본이 계속 있는 거니까 사실 이건 재고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냥 창고에만 쌓여 있는 거죠, 자본이. 그걸 활용해야 되는 건데 바꿔야죠, 사실. 근데 그러는 기업도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ROE를 높이지 않는 이유, 혹은 투자와 다시 뭐 배당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유. 한국은 대표적인 게 대기업 집단으로 보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집단이 지분율이 뭐 5%, 7% 이러잖아요. 그럼 버는 돈 전부 다 배당으로 뿌리면 자기 돈에 들어온 건 100분의 7밖에 안 들어오니까 배당을 안 하는 거죠.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주주 친화 정책이 선진화되는데 좀 한계가 있는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네. 표를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우리도 희망은 있어요. 그 표 왼쪽 제일 왼쪽 아래 구석에 어디 있습니까? 홍콩. 녹색. 재팬. 네, 재팬. 2012년도에는 저기 있었어요. 10년 전에. 네. 근데 재팬 나우는 어디 있습니까? ROE가 거의 9%대 달하고 PBR이 1.5배까지 올라왔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충분히 길이죠. 바꿀 수 있어요. 저희 가는 동안 뭐 했냐고. 잃어버린 10년 얘기하면서 이제 출발해야죠, 이제. 까기만 겁나 깠는데 우리도 와, 가야죠, 이제. 언제 갔어? 네, 가야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일본도 저렇게 그 험악했던 시절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뭐 잃어버린 10년 등등을 포함해서 성장이 없고 주식시장도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시장이 있는데 충분히 지금 뭐 거의 한 2년 정도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아까 그 표를 보시면 가운데 쪽에 재팬 2025년도 보이시죠? 네. 더 오른쪽으로 갑니다. ROE가 12% 넘어가고 PBR이 뭐 1.8배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른쪽 상단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에 달린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도화선으로 좀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재벌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죠.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분할 상장을 하면서 이제 이중 상장 논란도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사실은 지배 구조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뭔가 제도적으로 좀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합리적으로 바뀌어야죠. 너무 뭐 주무구구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또 기업이 어떤 경영을 못 하게끔 정말 힘들게 숨막히게 만드는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잘못된 것은 좀 바꾸는 게 맞고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저희도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뭐 기대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발레로님께서 일본은 10년 걸렸지만 우리는 거길 또 따라만 가면 되니까 5년 안 걸리지 않을까? 한국은 빠릅니다. 빠르잖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급하잖아요. 성격 급해가지고요. 그렇죠. 예, 뭐 가만히 못 있어요. 잘해요. 한번 방향 찾으면 이제 진짜 막 밀어붙이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기만 하면 맞습니다. 정말 빠르게 아마 갈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최대 동기부여 아닙니까? 한일전. 아, 이건 그럼요. 최대 한일전은 못 진다. 아, 이건 못 참지. 이거 따라가야죠. 한일전은 못 참죠. 네. 2월 말에 또 밸류업 프로그램 제대로 나와 보기를 다시 한번 목소리 내서 기원해 봅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가볼 텐데요. 요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AI 반도체 열풍 지속 등의 반도체 상승입니다. 네, 역시 오늘도 뭐 AI 열풍 때문에 뭐 ARM도 그랬고요, 뭐 엔비디아도 그랬고, 뭐 이슈가 다들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700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22년 만에 아마존의 시총을 추월하기도 했죠. 그래서 네. 엔비디아도 좋고요. 이제 차익 실현이 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했지만은 일단 엔비디아가 현 주가 수준에서 12% 가량 상승해서 $810 정도까지 수준에 이르면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고요. 결국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에 의해서 역대 네 번째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가총액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아마 4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아마 매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해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조금 이게 또 불안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워낙 지금 너무 기대 심리가 높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도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삐끗하면 또 이게 변곡점이 될 수도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불안한 요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만 갖고 시장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 부분도 생각을 거꾸로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모건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뭐 $603에서 $750를 올려 잡았고 골드만삭스도 $625에서 $800 상향 조정했는데 이건 뭐 이미 마감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 암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3일 사이에 거의 더블 정도 주가가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올가을 출시하는 아이폰 16 시리즈에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오늘 기사가 일단 나오기는 했는데 네. 글쎄요. 이건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말 될지 결국은 이제 애플 뮤직 플레이 리스트를 AI로 자동 생성해주거나 그 다음에 AI로 메시지 앱이 고도화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정말 탑재가 되는 것인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로 구동될 가능성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대부분 이제 폰에는 대부분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기본 탑재가 된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아마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AI 반도체 ASIC 설계 개발 관련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도 오늘 대규모 공급 계약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다 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사진 보시면은 미래에셋증권 자료인데요. 반도체 2월 수출액 1일부터 10일까지 잠정치 기준인데 이 선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YY 추정치가 전부 다 막 급등각이죠. 각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메모리 전체적으로는 아마 전년비 42% 증가 그리고 전월비로도 8% 증가했고요. 메모리만 본다면 전월비 40%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 34% 증가 그리고 전년비로는 98% 증가했고요. 디램만 놓고 보면은 전월비 19% 증가 그리고 전분기 대비 8% 증가 그리고 MCP 같은 경우도 전월비 76% 증가 전분기 대비 50% 증가 그리고 낸드는 전월 대비 41% 증가 전분기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YY와 QOQ 전반 다 상승폭이 확대되고 전반적으로 전월비로도 상승폭이 성장폭이 양수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메리츠증권 자료인데요. 그다음 네. 보시면 메모리 중량 기준 수출 단가가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무섭게 상승하는 메모리 수출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SK증권이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IT 장비 소재,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된 리포트를 내면서 네. 역시나 결국에는 실적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 코스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반도체 쪽에 섹터 12개월 포워드 PER은 18배 수준입니다. 18배. 첫 번째 사진 띄우시면 SK증권에서 나온 코스닥 반도체 12개월 포워드 PER 추이인데 많이 올랐어요. 2019년 1월 달 정도에는 한 5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한 10배, 12배 정도 수준에서 쭉 이제 평균적으로 가다가 지금 23년 1월부터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이때 AI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급등했고요. 지금 18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과하게 올랐다. 아니면 좀 팔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프리미엄 굉장히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연초 이후에 이렇게 센티먼트가 좋아지는 것은 분명히 반도체 쪽에 AI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전공정 관련된 종목과 후공정 관련된 종목으로 나누어 보면 전공정은 여전히 싸게 거래되고 있고 후공정은 멀티플 고민이 이제 무의미한 구간까지 급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은 2분기부터 전방 메모리 감산 규모가 조절되면서 아마 전공정 실적 추정치 하향도 아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직 저평가 싸게 거래되고 있는 전공정 단이 2분기 이후로부터는 상승 반전이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3, 4월 현물가의 강한 반등 기대감도 전공정 투자 센티멘트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업황 회복의 기대기보다는 개별 테마군으로 22년 실적을 갱신할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해야 된다 이렇게 봤고요. 후공정 단은 전반적으로 24년 관전 포인트는 강한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역시 AI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첫 해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죠. 여전히 추정치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투자 모멘텀 지속되면서 주가에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EPS 상향 여지가 충분하지만 주가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나 한미 반도체를 통해서 확인된 흐름이 이제 EPS 상향이 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멀티플 고민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역시 엔비디아의 릴레이팅이 우상향 교육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2016년도 이후에 전공정과 후공정 단의 12개월 포워드 PER 비교인데요. 보시면 검은색이 후공정 평균이고 빨간색이 전공정 평균입니다. 이 대부분 보면 후공정 달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된 구간이 꽤 길었어요. 네. 상대적으로. 근데 최근에 그 갭이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HBM이라 하면은 대부분 후공정에 좀 속한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HBM이 선도되면서 AI 기능이 들어가고 이 부분 때문에 후공정 단이 역시 전공정 대비로는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면서 PER 배수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최근에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SK증권에서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투자 테마별, 종목별 선별해가지고 AI 관련된 데서는 리노고, ISG 등등 이야기를 했고요. 테크 신규 상장 동력으로서는 뭐 SNS텍이라든지 FST라든지 뭐 몇몇 종목 그리고 전공정단에서는 원익 QNC나 코미코, GMB, SA코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소재단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동진 세미컴 등등 이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나실 때 제가 방송 마치고 자료를 좀 받으시면 이 관련된 표를 좀 한번 보시면 투자 관련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유 그러니까 오른쪽 보시면은 투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그 이유가 되는지도 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PBR에서 오늘은 또 그 AI 쪽으로 비중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 맥이 쏠리는 게 계속 이런 흐름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또 혹시나 엔비디아나 뭐 꺾이게 된다거나 혹시나 안 좋은 얘기 나온다거나 이러면 갑자기 또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네. 근데 연휴 사이에 미국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독특했잖아요. ARM의 파워가 너무나 강했었고 엔비디아의 추세가 또 강한 상태고 그래서 그걸 국내 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이 오늘 좀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왔던 것 같고 뭐 사실 방향은 이제 반도체의 대장은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의 방향이 결정하겠죠. 아마도 엔비디아 ARM이 꺾이지 않으면 아마 국내도 이쪽으로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룸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도 볼 수 있다? 혹은 이제부터 조심하자. 어느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 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할 국면이 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도 이제 93,000원 리포트가 현대차증권에서 나왔고 네. 한미반도체가 사실 뭐 PER 밸류 40배, 50배 정도 수준에서 또다시 30% 일단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까지 슈팅이 나왔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뭐 93,000원 리포트가 현대차증권이 있긴 하지만
8만 원 넘는 가격이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는 거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밸류가 온 건 맞고요. 실제 뭐 숫자가 정말 나오면서 이러한 어떤 EPS 상향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이 고평가 논란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종목은 좀 차별적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은 단기에 보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시기로 보고 접근을 하되 엔비디아나 그 외에도 오늘 반도체 AI 관련주 등등등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그 기대치를 맞추어 주더라도 그냥 본전일 것 같아요. 뭐 거기에서 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뭔가를 엔비디아가 갑자기 내놓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또 그쵸. 엔비디아도 주가 많이 올랐고 국내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도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비딩 정도 하면 그냥 그 정도 그냥 본전 정도 하는 정도 수준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이라도 좀 주춤하면 네. 여기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갑자기 급하게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건 단기적인 이슈고요. 큰 흐름에서는 AI가 들어오는 실상에서 보는 것들은 역시 뭐 분명한 것 같고 과거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IT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런 하드웨어가 나오면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뭐 쓰지도 못하고 이제 시장이 형성 안 된다 이렇게 봤지만 이번엔 좀 다르게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컨텐츠 제공이 과거와는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컨텐츠 제공을 한다는 회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러면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멀티플을 좀 받아가면서 주가들이 천천히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보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역시나 뭐 긴 시계열에서는 그럴 수 있다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단기에 조금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도 꽤 있는 상태라서 네. 조금의 삐끗거림의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정말 뭐 우리가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것도 필요하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제2의 한미 반도체 찾는다든지 이런 어떤 공부가 또 필요한 거고요. 모든 반도체 전공주 호응주 다 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시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도 충분히 이제 공부해서 또 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그런 작업들이 서서히 좀 긴 시기별로 좀 필요한 시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쭤봤어야 되는데 요거 한 번만 짧게만 쿠모다마님께서 요즘 한국 시장이 강한 것 같아, 미장이 강한 것 같아, 난 한국 물 들어온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가 벌써 2650, 코스닥이 845 어떻게 생각을 좀 해야 됩니까? 짧게만 두 분. 저는 한국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도. 네, 사실 코스피가 PBR 0.9배 이하에 떨어졌을 때 저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사실 베팅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물론 뭐 미국 가장 뜨거운 영역을 우리가 이기긴 쉽지 않겠지만 시장 전체로 지수 레벨로 보면 저는 국내가 먹을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래요? 하는 생각. 네, 부장님은 어떠세요? 뭐 상승률로 보면 국내가 다소 아쉽죠. 네. 미국 시장 상승폭보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미국은 PBR 시장 자체가 PBR이 4.5배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 대비 4배, 5배 정도 더 높은 멀티플을 받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최근의 역사적 흐름이나 뭐 그다음에 최근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한국 시장이 다소 아쉬운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국내 기관은 사실은 살 돈이 없어 보이고요. 뭐 그렇게 별로 또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개인들이야 어차피 예탁금이 80조 원 막 넘어가다가 지금 50조 원대 정도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그 예탁금이 과거처럼 그렇게 막 크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바에는 수급이 없는 거죠. 그럼 기관은 안 사주고 개인은 과거 대비 예탁금이 줄어들어 있고 그럼 결국 수급의 키는 외국인인데 일본처럼 어떤 밸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진다면 아주 급물살 타고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2월 2일 날에 일단 전초전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역대급으로 현선물 합계 역대급 최고 많은 금액을 산 날이 2월 2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외국인들의 일단 관심은 끌었어요. 1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만족할 만한 환경이 정말 2월 달에 발표가 될 것인가 굉장히 큰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정말 이쁘게 들어온다면은 올해 모든 리서치의 연간 전망 자료를 깨버리는 그런 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대 네. 한번 해볼 수 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정유주 올랐는데 WTI 상승, 정제마진 강세 요게 또 요소가 됐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오늘 뭐 다른 섹터들도 굉장히 좋았지만 의외로 이 정유 섹터가 뭐 SOL 등을 포함해서 이제 약간 들썩였는데 근데 이유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하나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정제마진 추이입니다. 이게 과거에 2017년부터 23년까지의 레인지가
음영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각 월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이 이제 위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연도마다 이렇게 레인지가 나와 있는데 이 위에 이제 음영을 보면 이제 그 월마다 가장 높게 형성됐던 그 정제 마진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왼쪽에 점선으로 보시는 게 보일 거예요. 점선. 커다랗게 왼쪽 쪽에 보시면 점선이 보이죠. 점. 네네, 점. 이게 동그란 점이 보이시잖아요. 동그란 왼쪽에. 점. 예, 예. 보시면은 이게 지금 15.1로 표시되어 있는 그 점 끝쪽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시작된 이 월 기준, 그 주 기준 이렇게 돼가지고 정제 마진 표시된 거예요. 그 24년 시작해서 점점 찍히면서 지금 정제 마진이 15.1달러까지 온 거예요. X축은 뭐예요? 1W, 8W 저게 뭐예요? 주죠, 주. 위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뭐 첫째 주, 뭐 그다음에 8번째 주, 15번째 주 이렇게 매년 이제 뭐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매년마다 네네.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각 실선들은 연을 표시하는 거죠. 22년, 23년, 24년 보여주는 거고 24년에 특히나 이제 점으로 표시된 왼쪽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달까지 표시된 이게 보이는 건데 네네. 정제 마진이 15.1달러 정도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WTI 기준 아마 6% 정도 최근에 주간 기준 상승을 최근에 보였고요. 정제 마진은 15.1달러로 연중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계속 올라가죠. 7년 밴드 상단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2월 달 밴드로 보면 7년 밴드 상에서는 일단 연초의 상단을 돌파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가장 높았던 게 가운데 좀 있잖아요. 과거에 22년도에 네. 보시면 엄청나게 치솟았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빼고 나면 그때는 아마 뭐 원유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뭐 전쟁 시절 아니겠어요. 22년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때 이렇게 치솟았던 거 빼고는 아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실선 대비로 봐서는 굉장히 7년 밴드상의 2월 달 밴드로 봐서는 역대 최대치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정제 마진이 최근에 올라왔다는 건데 한파에 따른 뭐 미국 쪽의 가동률이 좀 낮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유 공장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루 20만 배럴 정도의 수준에 속하는 쪽을 타격을 드론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었다 볼 수 있는데 하나증권에서 최근에 이제 주목을 한 것이 뭐가 하냐면 이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좀 익숙하지 않은 나라라서 이 리포트를 좀 읽어봤는데 가이아나 국경지대에서 베네수엘라의 군사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영유권 분쟁 지역이 나오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아나는 저쪽에 나와 있는 쪽이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네. 있는 곳이죠. 그래서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된 쪽이 가이아나라는 나라고요.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붙어 있는 쪽이 뭐냐면 거기에 이제 원유 생산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이 있는데 결국은 가이아나 국경지대에서 베네수엘라의 군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가이아나 핵심 원유 생산 지역이 이제 스타블록이라는 곳인데 총 3개 프로젝트에서 생산량이 총 하루에 56만 배럴 정도가 나옵니다. 보시면 그 오른쪽 표를 보여주시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그 섬같이 보이는 쪽에 네. 이렇게 원유 지역 생산 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하루에 56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고 아마 27년 기준으로서는 하루에 120만 배럴까지 올라갈 것을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증산 관련된 쪽의 핵심 지역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이아나 대통령이 미국산 국방장 및 구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베네수엘라 관련된 국경 지역에서 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EIA 같은 경우는 24년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분을 기존의 전망치 하루당 30만 배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걸 대폭 낮추어서 하루당 17만 배럴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생산 관련해서 원유가 미국이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많이 생산할 것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베네수엘라하고 가이아나 쪽도 지금 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야기되는 거고요. 그래서 23년 하루에 102만 배럴 대비 큰 폭으로 감소를 미국은 이제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늘리긴 늘리는데 생산 증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존치보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옥시덴탈 CEO도 25년 원유 공급 부족에 따라 WTI가 배럴당 뭐 한 86달러 정도까지 될 것 같다. 지금보다 한 10달러 정도 위로 더 높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는 곳이 가이아나라는 곳인데 이곳에 베네수엘라와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이아나 해역은 홍해, 흑해 항로와 동일한 위험 수준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이아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마침내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또 복원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경제제를 보고 나니까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쪼고 가야나를 이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경 지역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바이든의 유가 안정을 위한 베네수엘라 달래기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제로 그로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생산 증가가 없다고 보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EXM이라든지 그다음에 쉐브론 같은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가야나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전략도 최근에 가야나와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영유권 분쟁이 격화 가능성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휴전 거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드론 공격, 정유 공장 공격도 있고 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가야나의 영유권 분쟁 등이 여전히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오늘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베네수엘라 군사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거죠. 국경 지역에서. 그래서 이렇게 각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 움직임에 대한 이슈가 뭐 항공 사진으로 찍은 내용을 이제 하나증권에서 제시를 했는데 조금 움직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약간의 유가가 뭐 큰 폭의 뭐 $100, $120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약간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유가 관련된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가이아나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완전 처음 들어봤어요. 수리남 옆에 있는 나라 그래요? 가이아나. 작은 나라겠죠 아마. 네, 미국 밑에. 꽤 큰데요? 꽤 커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게 꽤 큰 나라인데 쿠바 밑에 베네수엘라 옆에. 그렇죠. 근데 이 나라가 뭐 엄청나게 지금 종유를 뭐 많이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27년 기준으로 하루에 120만 배럴이면 엄청나게 큰 물량입니다. 가이아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운송 하락했는데 머스크 주가 급락 소식에 운송 하락입니다. 네, 뭐 다른 섹터들 좋았지만 오늘은 뭐 페노션이나 H&M 등이 좀 좋지 않았는데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뭐 관련된 지분 인수 관련된 뭐 인수가 완전히 이제 결렬이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됐다 이래가지고 뭐 페노션, H&M 등등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주목을 받았잖아요. 뭐 그런 상황인데 주가들이 꽤 올라왔었어요. 페노션 같은 경우. 그래서 약간 조정이 나올 만한 기술적인 구간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머스크가 주가가 15%나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머스크의 실적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 지켜보시면 네. 그 4분기 적자 규모가 컨센서스보다 크기도 했지만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굉장히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홍해 사태 수요에 대해서 팬데믹 당시 물류 대란과 확실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고 극단적으로 1년 내내 관련된 홍해 사태가 지속되더라도 영업이익은 BEP 정도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거 완전히 뭐 돈도 못 번다 이런 이야기를 아예 대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 머스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했냐는 겁니다. 이 검은색 실선은 23년 컨센서스 변화예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24년 컨센서스 변화인데 거의 마이너스권까지 들어갔습니다. BP 내지는 마이너스권. 그래서 머스크는 24년 영업 손익 가이던스를 마이너스 50억 달러 손실해서 BEP 수준까지 완전히 이건 뭐 이렇게 홍해나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완전히 돈을 못 버는 회사라고 가이던스를 내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에비타 같은 경우도 플러스 10억에서 60억 달러 제시했다. 이게 뭐냐면 실적 발표 직전의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8억 4천만 달러, 에비타를 71억 달러를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가이던스 상단조차 기대 예상치를 가이던스 상단도 예상치를 아예 하회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닝 쇼크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난 2개월 사이에 28% 상향 조정되었던 에비타 컨센서스가 실적 발표 직후에 가이던스 상산이 61억 달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극단적으로 주가가 15% 급락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날 그 GIM이라든지 그다음에 로이드 같은 데 부분도 해팩 로이드 같은 경우도 각각 주가가 10에서 8% 정도까지 급락을 했고요. 금요일 휴장이 아니었던 일본 세계 선사들 역시 4에서 6%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SFI라든지 CCFI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HBM 역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정폭이 좀 있었다 볼 수 있겠고 1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 머스크와 같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이야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해운선사들이 원가가 팬데믹 이전보다 올랐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CCFI 레벨이면 BEP밖에 안 된다는 머스크의 이야기를 쉽게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투 증권에서는 했고요. 머스크는 선봉량 순위에서 2등으로 밀려났을 정도로 팬데믹 이후에 전략 기조가 혼자만 굉장히 달랐다. 너무 보수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움직였기 때문에 선복을 엄청나게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걸 수혜를 못 누리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장기 계약 물량 비중이 70% 가장 높은 편이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반영을 아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주와 다르게 유럽 항로는 연말에 대부분 갱신되는데 그만큼 지금처럼 뜻밖의 운임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선사들 대비 아마 머스크는 상당히 많이 놓치고 있을 걸로 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송회사 전반적으로 다 이럴 것이 보기에는 좀 너무 과도하다. 머스크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너무 보수적으로 선복을 이제 운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최근에 올라가는 것들을 전혀 혜택을 못 누리고 아까 장기 공급 계약이 70% 과거에 낮게 형성된 부분들 그대로 그냥 갖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머스크만의 어떤 고질적인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가 아닐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운송회사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빠질 것은 아닌 것 같고 화물 운임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업종을 완전히 부러뜨릴 만한 그런 걸로 머스크 실적을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HMM이나 뭐 페노션 보면은 단계 좀 많이 올랐어요.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걸 빌미로 조금 조정이 일부 나왔다 볼 수 있겠고 머스크처럼 급락 사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약간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2부에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 지금 머스크 뭐 실적이 안 좋다, 앞으로도 전망 가이던스가 안 좋다라는 부분을 다른데 적용시키거나 막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따가 우리 조선의 국무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MSCI 2월 분기 리뷰 결과 발표에 관련주 혼조 여기는 많은 종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냥 이거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띄우시면은 이 스탠다드 지수에 포함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에코프로 머티하고 한진칼이 신규 편입이 왼쪽에 보시면 영어로 보이십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한진칼 코퍼레이션 이렇게 보이시죠?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거는 이제 편출된 겁니다. 펄어비스, FNF,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 JY펜터 편출된 종목도 오늘 시장이 안 좋았죠. 굉장히 종목들이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렇게 편입과 편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스몰캡 지수입니다. 스몰캡 지수. 이게 보시면은 평가됐는데 CNC 인터내셔널 등 11개 종목이 신규 편입됐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신규 편입된 종목이 보입니다. 이게 보시고 오른쪽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새롭게 빠진 종목들이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투증권에서 이 리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MSCI EM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자금 규모는 2,98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일 원달러 환율 1332원을 적용하면 규모가 MSCI EM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자금 규모는 약 397조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에 기반해서 인덱스 펀드 수요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EM 지수 인덱스 비중이 0.026%니까 약 1032억 원 정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머티가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액티브 펀드가 먼저 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60일 평균 거래대금이 19%니까 작지 않은 규모예요. 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 관련된 1032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거고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인덱스 비중이 0.22%인데 889억 원, 60일 평균 거래대금의 1059% 정도인데 엄청나게 높죠. 근데 한진칼은 미리 움직였어요. 왜냐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게 긴가민가 했거든요. 된다 했다 안 된다 했다 그랬는데 한진칼은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됐기 때문에 미리 이미 수급이 들어와서 한진칼을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윗골이 달았어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했는데 된다고 했는데 아까 1032억 원이 패시브 자금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오늘 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고요. 인덱스 변경은 2월 29일 종가에 이루어지면서 3월 1일부터 변경된 종목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를 보면 아마 펀드 수요 역시 2월 29일 날 인덱스 펀드가 이제 수요가 되겠지만은 대부분 인덱스 변경정의 액티브 펀드의 매수 수요가 선제적으로 발생한다. 그게 이제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나타났고 한진칼은 가능성이 워낙 높게 이야기 먼저 됐기 때문에 먼저 수요가 들어왔고 오늘은 오히려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결국 편입이 실패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SCI 리뷰 결과 발표까지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뒤에는 또 해운 관련해서 이제
엄경화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